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01페이지 회계 이론적 구조, 재무보고량 개념 체계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하죠. 자, 회계의 이론적 구조. 그래서 회계적, 이론적인 관련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성도 가질 수 있고, 또 전반적 회계 처리 좀 바탕이 돼서 이런 내용을 끌고 오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좀 기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초점을 두면서 정리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이론적인 구조에 있어서, 철저히 살펴보는 게 재무보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있습니다. 위한 개념체계. 그래서 뭐 줄여서 개념체계라고도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죠. 개념체계. 그래서 이 재무관련 개념체계라고 하는 것은 KIF, 한국재택국제기 기준 KIFRS를 제정한다거나 개정을 하는 등에 있어서 기초 개념을 정립해 두는 걸 개념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등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 개념을 정립해 두는 걸 개념체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체계의 목적, 목적하면은 가장 대표를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크게 6가지 지금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럴 때 이런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개념 체계는 이런 기초 개념을 지금 정립해 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는 이 개념 정의에 지금 개념 체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 KIFRS를 지금 역시 제정한다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 처리 지금과 상당한 많은 방법이 있는데 회계 처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를 지금과 대체적인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있습니다. 작성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계 감사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에 재무제표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회계 이해관계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념체계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개념체계에 KIFRS를 개정하는데 회계처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신 회계처리 심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이해관계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개념체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개념체계는 를 개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을 두는 것이지 개념체계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하고 상충이 될 때는 개념체계는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 반대로는 기준이 우선한 것이 개념체계가 우선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접근시키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개념체계는 기준을 개정하는데 우리가 기초 개념을 정립해 두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아니다.
기준이 아니다. 이 말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개념체계와 우리가 상충이 될 때는 기준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2페이지에 그 2번의 그 내용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죠. 꼭 기억을 좀 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제는 이런 재무보고를 위한 우리가 목적에 일반 목적, 재무 목적이 있는데 뭐 큰 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한계, 유용성은 장점이고 한계는 단점이죠. 많이 이렇게 내용들이 자 지문은 서술이 되어 있지만 한번 참고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04페이지에 봐보시면 이 개념체계의 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용한 재무정보, 유용한 재무정보, 재무정보를 위한 자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질적 특성. 자, 그래서 시험적으로 뭐 매회 이렇게 접근시키는 자 이 내용인데,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죠. 양적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죠. 그래서 이런 질적 특성을 뭐 단순히 말하면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한 속마음, 쉽게 말하면서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성. 자,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힘과 우리가 바탕을 둘 때 이런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고려가 되어지는데, 자 분명히 유용한, 그래서 이런 개념체계 우리가 질적 특성은 뭡니까? 특성은 중요성, 유용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용한, 그래서 이 유용한의 유용성, 유용성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목적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속성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유용성을 목적으로 바탕을 두면서 이런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한 질적성, 속성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근본적 질적 특성하고 자,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자, 구분해 볼 수가 있으면서 근본적 질적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을 꼭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유용한 재무정보의 속성에 근본이 된 속성이 있고 이걸 근본을 받쳐주는, 보강해주는 보강적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근본적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충실한 표현, 자, 두 가지를 근본적 질적 특성. 그럼 이제는 이 근본을 받쳐주는 보강적 특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해 가능성, 자, 검증 가능성. 자, 뭐 순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 뭐 흐름들 한번 가보죠. 자, 먼저 뭐 하면 비교 가능성. 자, 정리한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비교 가능성, 자,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 네 가지가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본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이 있는데, 그 목적 적합성이 뭐냐? 말 그대로면 어떤 내 정보가 내 목적에 합치 적합하는 성질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 적합성은 A라는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이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차이를 나타내는 속성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하고 이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차이가 나타나는 속성을 목적 적합성은 그 자, 정보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있습니까? 그 차이가 나겠죠. 근데 목적이 합치가 된 정보를 얻게 되겠죠. 이런 걸 자, 목적 적합성이라는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목적 적합성의 근본 속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하위적인 속성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측 가치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 그리고 확인 가치가 있습니다.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요성. 그래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뭐 예측인데 확인은 피드백 가치죠. 그다음에 특히 중요성도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의 근본적 속성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목적 적합성. 다음에 이제 충실한 표현은 자 근본적 자 우리가 속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 정보를 충실하게 생각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충실한 표현은 자는 서술에 의한다. 서술. 자 스테이트면 서술에 의하는데 이 서술은 충실한 표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돼야 되는데 서술은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 서술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립적인 서술. 중립적인 서술이어야 되고 오류가 없는 서술이어야 된다. 그래서 충실한 표현은 서술에 의해서 충실한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서술은 완전해야 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는 서술이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자, 그 정보를 서술했다고 그래서 그게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 내용을 서술해 줘서 완전하고 중립적 오류가 없이 서술한다 할지라도 그게 모든 면에서 저는 완벽한 정보는 아니다. 그 말에서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 속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술에 의해서 정보를 줌으로써 자, 근본적 정보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실한 표현 쪽에서 좀 더 유용성을 더 많이 두죠. 우리 19에 대비하면서 특히. 그래서 근본적 속성 하면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근본을 받쳐주는 보강적 특성은 자,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적시. 자, 제 시기가 적절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근본성을 보강하게 되는데 이때 비교 가능성은 비교 의미는 그 정보가 서로 지금까 유사할 수도 있고 정보가 차이날 수 있죠.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금까 비교 식별하는 것이지 유사점만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보 성질이 좀 비슷한 거나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것 이런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나타내는 정보를 충분히 십니까? 검증 자 표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특히 적시성 정보는 타이밍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적시 예를 들어서 순수한 표현은 제때 지금까 정보를 제공해줘야 그 유용한 걸 따지게 되지 많이 시간 늦어버리면 그 정보의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성 그래서 근본으로 가기 쉬운데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성에 해당합니다. 이 개념처럼 상당히 우리가 변천사가 있는데 이 적시성이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많이 성질했습니다. 지금 KIFRS를 고려한 개념책의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해 가능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에 상세한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할 때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암기 틀 좀 가서 정리할 수 있지만 이건 틀이라도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 성의 근본의 목적 적합성어 충실한 표현이 그래서 목충그럽니다. 그래서 근본은 목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 지적 특성을 좀 정리하려고 암기틀을 잡으려고 앞자를 따서 목충. 그래서 근본은 목충이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보강하면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니까 비검적이, 비검적이로 보강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은 목충이요. 비검적이로 보강하라.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한번 정리해 두면 굳이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근본과 보강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은 목충이요. 자, 비검적이로 보강을 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아무리 자, 종종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서 근본과 보강적 속성을 파악한다 할지라도 유용한 재무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약 요인이 있겠다. 그 제약 요인은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큰 희생이 있으면 좀 그러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원가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가 시켜는 비용의 의미죠? 자, A라는 정보를 얻는데 많은 희생이 있으면 원가가 투입되면은 그로 인한 정보가 짐가 원가에 비해서 효익이 더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약료는 우리가 부등으로 말한다면은 효익이 원가보다는 커야 된다는 이런 우리가 제약료를 받는 게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이 돼서 제약료는 원가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유용한 재무정보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쓰시면서 기본 틀을 잡아놓고 자, 교재 서술대 또는 자, 지문 설명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한번 확인해 봤죠. 자, 그러면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확인 문제 1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자, 본 시험에 예상할 수 있죠. 자, 재무 개념책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보자 그랬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그랬죠. 그럴싸하지만 근본은 목충이라고 그랬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두 가지가 있는 거면서 1번이 들었죠. 2번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검적이 내 속성이 있죠. 다음에 목적 적합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 목적 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 못한 표현 모두 정보 이용자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양자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보강적 질적을 적용하는 것은 규정된 순서에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우리 보강은 순서를 따른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인 과정의 의미다. 다음에 재무정보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원가의 제약 요인까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규정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럼 이제 이 재무고의 개념 체계가 지금 수정 작업 중이거든요. 완벽하게 수정된 게 아닌데 그래서 과거의 개념 체계를 그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 개념 체계를 자, 그 내용 안에 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거나 작성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자, 이런 쪽으로도 정리하게 되는데 근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함에 있어서의 개념 체계상에 기본 가정이 있는데 이 기본 가정은 고인 컨선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시 많은 기본 가정도 변천을 하고 있었는데 현행 IFRS에 따른 개념 체계상 재무제표 작성과 필요한 개념 체계상 기본 가정 전제 공준이라고 하죠.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 때 혹시 여러분이 제가 언급한 대로 예전에는 뭐 기본 과정이 몇 가지였는데 한 두 가지였는데 안 필요 없습니다. 재무제표 작성하시는 기본 과정은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기업의 왜 중요하냐? 이 계속기업의 기본 가정하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익의 산정 관련해서는 발생규칙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계속의 전제에 따른 회계적 사례지 발생규칙은 기본 가정 아닙니다. 기본 가정 계속기업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손익에 우리가 발생에 대해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에 있어서 배분 문제,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 배분의 감가상각 등도 회계적 사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연관시키니까 계속기업 우리가 기본 과정은 항상 계속기업을 좀 기본 정리할 때 화살표 쫙 해서 기업이 상당히 오래 존속하는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해라 그 말. 그래서 기본 과정에 해당이 되죠. 그런 이런 재무 작성과 표시에 있어서 이런 재무제표. 그러면 재무제표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이 개념 체계를 하고 있죠. 우리가 IFRS 1002로 재무제표의 표시림이 바탕을 깔았기 때문에 이런 이 개념 체계에 따라 기준 제정이니까 그랬을 때 이 재무제표 요소 하면 크게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한번 구분해 보자. 그러면은 재무상태, 경영 성과. 그래서 재무상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 요소와 기업의 경영 성과, 영업 성과의 요소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재무상태 요소 하면 머릿속에 지금 개념책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정리해봤죠. 그걸 바탕을 둬서 재무상태표 요소하면 산부자. 그죠? 포괄손익 계산서 구성요소면 비수를 꽂아라. 그래서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상태 요소가 되고 경영성과 요소하면 비용, 수익, 비수를 꽂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하면은 역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역시 요소의 핵심이 되겠다. 그럴 때 자산이 뭐냐, 부채가 뭐냐, 자본이 뭐냐 다 정리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테고 자산에 가서 부채 내용을 정리하겠지만 기본만 우리가 자산하면은 미래생성 효익이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 부채하면은 미래 경제 효익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채, 그다음에 자본하면은 마이너스 이꼬르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자본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비용하면은 재화용의 그다음 정리해서 우리가 경제 효익의 증가.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비용이죠. 효익을 감소시키는 것. 그러면 수익하면은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효익이 증가시키면서 자본의 증가를 수익, 효익의 감소를 자본을 줄이는 의미로서 비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 요소에 다시 하기입니다. 자산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회계 가서 한도를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런 재무제표 요소에 있어서 인식과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인식은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 계산서에 언제 인식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무징표에 인식의 공통적 인식 기준이 있는데 인식 기준은 효익의 이게 우리가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114페이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익의 발생 가능성. 효익의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조리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기준이죠. 효익의 발생 가능성, 실행이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자산, 부채에서 자산의 인식, 부채 인식, 비용의 인식, 수익의 인식은 있지만 자본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산을 인식해서 부채를 인식해서 재무상태표의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본의 인식 의미는 없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서 그에 차감한 금액이 자본의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적으로 기출했지만은 자산의 인식은 부채 인식은 자본 인식은 비용수 인식은 답이 3번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틀로서 이 개념을 열부해서 정리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식 기준은 발생 가능성하고 측정 우리가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제는 115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이 나오죠. 측정.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폐금을 부여하는 과정의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 기준, 다양한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측정 기준도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능 원가, 실현 가능 가치, 즉 이행 가치, 그다음에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측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역사적 원가가 측정 기준의 가장 보편적인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를 가장 보편적인 측정 기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현재 가치에 대해서도 다음 단원에 가서 구체로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좀 연관해서 할 때 측정 기준 하면은 이렇게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좀 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은 항상 이 이론적인 개념책의 내용은 상당히 지문들이 길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속독이든 정독을 하든 해서 이 기본 틀을 잡아놓고 한번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책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회계 주체이론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봐보세요. 회계 이론적인 구조에 있어서 회계 주체이론. 주체는 다른 말로 지분이론. 라고 하는데, 회계처를 함에 있어서, 주를 누구로 할 것이냐. 따라서
회계처를 누구 입장에서 할 건을 구분하는 게 주체이론으로서 다양한 주체이론이 있지만은 자, 우리 과정에서는 두 가지 자본주 이론, 자본주 이론하고 기업 실체 이론, 실체 이론만 자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회계처리 주를 자본주 입장에서 할 것이냐 기업단의 독립된 실체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주 이론은 개인기업에 적합한 이론이고 기업 실체론은 주식회사에서 적합한 이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 이론은 자본주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이론이고 기업 실체는 기업의 손익이 기업에 귀속된 이론으로서 두 가지 구분의 핵심, 이런 자본주 이론과 기업 실체론에서 정당화하는 회계 등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등식. 회계 등식이 있는데 자본주 이론은 자본 등식으로 정당화하고 기업 실체 이론은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본 등식이니 재무상태표 등식이니 이럴 때 자본 등식하면 자본 이꼬르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 등식이 되겠다. 자본 이꼬르 그러면 재무상태표 등식은 3부자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다. 제가 이 등식을 좀 이 주체 이뤄서 끌고 온 이유는 요 부채하고 이 자본이라는 자 기업 실체론 입장에서는 이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 부채를 채권자 지분이라도 하고 자본을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채권자 지분, 소유주 지분의 합이 지분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지분이 자산. 그래서 기업 실체론은 자산은 지분하고 일치한다고 접근한 이론이 기업 실체론이 되기 때문에 자산 이꼬르 지분이다. 이걸 정당화하는 회계 주체론은 기업 실체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채권자 지분, 소유 지분 이런 개념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화 이론. 그러면 이제는 자본주와 기업 실체론에서 중시하는 재무제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중시하는 재무제표. 그러면 자 자본주 이론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중시하고 기업 실체는 포괄손익 계산서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업 실체 이론은 재무상태표 등식. 그런데 중시하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 계산서 뭐가 안 맞아떨어져? 쉽게 말하면 자 자본주 입장에서 자본주에 자기 몫이 얼마냐 그 자본 구조를 보려면 재무상태표를 봐야 그 구조를 알 수 있고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지. 돈 버는 거죠. 그 성과를 나타낸 건 포괄손익 계산서를 봐야 성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시하는 재무제표는 자본주는 FP, 기업체는 CR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정당한 회계 등식하고 중시하는 재무제표 이 둘의 개념만 놓고 자 구분해 주시면 뭐 반복 자주는 자 우리 이론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체 이론 또는 자본주론 이런 개념적으로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자, 회계 원칙은 준수해야 할 지침을 회계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회계 원칙은 크게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취득 원가주의. 자, 두 번째는 수익 인식의 원칙. 세 번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네 번째 완전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계 원칙은 취득 원가주의. 우리 이제 개념책에서도 측정 기준의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여기서 원가 그랬죠? 역사적 원가가 취득 원가주의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 원칙도 준수 지침의 원칙도 취득 원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취득했을 때 원가를 가지고 자, 가치를 부여하자 그 말이에요. 평가하자 그 말이에요. 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취득 원가주의. 그리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에 의해서 자, 우리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 실현의 수익에 대한 인식은 자, 그 회계 기간의 귀속을 언제 크냐? 인식 기준을 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써드렸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개념을 두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이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자, 단기입니다.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적절히 대응을 해서 순이익을 산정하는 원칙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기간 잘 봐야 돼요.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적절히 대응해서 단기 순이익을 산정하는 원칙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래서 다시 말했죠. 과정상으로 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대한 원칙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런 내용을 따지게 됐을 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냐?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적절히 대응을 해서 순이익을 산정하는 원칙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다음에 완전 공개 원칙. 자, 이게 회계 원칙의 네 가지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회계 관습이 있습니다. 자, 회계 관습은 회계 원칙의 외외라고 할 수 있는 게 관습인데, 이 관습적 요소는 배제가 아니라 존중되어집니다. 존중되어진다. 회계 관습은 배제는 게 아니라 존중되어지는데, 이 회계 관습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성. 두 번째는 보수주의. 세 번째 업종별 관행이 있더라. 업종별 관행. 자, 이 회계 관습적 요소로 이론적 바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성은 관습적 요소로서 과목과 금액, 과목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서 자,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통합할 수 있고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과목에서. 그다음에 사소한 금액은 무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관습적 요소에서 중요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처리를 하면서 또는 규정을 보면서 중요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장 정보를 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 속성에도 중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는데 또 관습적으로 그래서 과목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서 자, 회계처리하겠는데 이걸 배제가 아니라 존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선택 가능한 둘 이상 회계 처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재무적 지출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을 적게 계상하려는 현상을 보수지라고 하겠다. 그래서 전통적 회계사고의 의미가 되는데, 자, 보수지 나서 선택 가능한 둘 이상 회계 처리가 있을 때 재무적 지출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현상을 보수지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선택 가능한 둘 이상 방법 중에 당기순이익을 자, 적게 계상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 비용, 수익을 고려해 본다면 자산은 적게 계상하고 적게, 자, 부채는 많이 계상하고 비용은 많이, 수익은 적게 계상해야만 자,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계상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평준화되는 현상을 보수지가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되는 현상을 보수지라서 이 보수지와 관련된 회계적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사례도 역시 그 단원에 자, 내용이 나왔을 때 보수지 회계처라는 걸 제가 꼭꼭 언급해서 자, 다음 과정 때 한번 이걸 또 종합 정리하겠지만은 보수지 먼저 개념을 두자. 선택 가능 이상 회계 처리가 있는데 재무적 지출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 당기순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현상을 보수지라고 하겠다. 회계 관습적 요소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업종별 관행이 있더라도 회계 관습적 요소에 해당이 되어져서 원칙과 외외, 그다음에 관습을 한번 예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론적인 바탕을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한번 정리했지만 여러분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뭐 내용도 반복적인 내용도 좀 많이 나오지만은 크게 개념 체계에 대한 틀, 자, 그다음에 회계 관습에서의 보수지 이런 내용 좀 중점을 두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론 바탕을 알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산 회계 때 자, 여러분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